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케이스 스터디하는 방법을 올렸었는데 조금 영상이 아쉽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고 분류를 잘 해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좋은 친구들은 일단은 해피캠퍼스나 챗GPT에 돈을 너무 많이 쓴 친구들, 그리고 만약 해피캠퍼스나 챗GPT에서 과제를 해보려고 했으나 내가 어떤 환자 정보를 가져와야 되고 내 환자 맞춤형으로 어떤 정보를 써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저는 실습에서 A뿔 맞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을 가거나 과제를 할 때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생기거나 헷갈릴 때는 이 영상을 기억해놨다가 두고두고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빠르게 강의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간호학과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알려주기 전에 저는 여러분의 구세주, 이름은 이종원이라고 하고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일단 간호학과를 졸업을 했고 지금은 병원을 들어가지 않고 사업을 하면서 최근에는 여러분들 그리고 보건의료 친구들을 위해서 AI 맞춤 플랫폼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간호학과 학생들의 케이스 스터디라는 과제를 컨설팅을 100명 이상을 했고 가지고 있는 자료만 1000개 이상의 자료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간호학과였던 거를 안 믿을까봐 제가 간단하게 저의 어렸을 적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이 실습을 갔을 때 사진인데 여러분도 처음엔 이렇게 사진을 저처럼 찍었겠죠? 근데 점점 실습을 가면 갈수록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고 맨날 바이탈 재고 지침서 채우고 시험 공부할 시간은 없고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2024년에 제가 면허증을 발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면허증 딸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크몽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케이스 스터디로 첨삭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항상 간호학과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케이스 스터디 과제를 해결을 할 때 해피캠퍼스를 정말 많이 이용했습니다. 해피캠퍼스를 정말 많이 이용했는데 이 해피캠퍼스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뭐였냐? 해피캠퍼스랑 이런 지금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습을 나갔을 때 내가 직접 관찰한 환자에 대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해피캠퍼스 자료랑 내 환자 자료를 비교 매칭했을 때 맞춤형으로 정보가 아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정보가 아니다 보니까 해피캠퍼스의 자료를 내가 가져와서 써도 될까? 라는 정보 판단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해피캠퍼스의 자료가 많지만 좁아요. 한국 시장이란 게 좁아서 내가 샀던 문헌고찰 자료나 환자 자료를 내 옆에 있는 동기들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겹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똑같은 과제를 냈다가 교수님에게 굉장히 많이 혼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과제를 편하게 하려고 복부 타려고 샀는데 뭘 넣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야. 케이스 스터디를 포기하려고 했으나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 간호학과는 실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2학년 겨울방학 혹은 3학년을 시작하게 되면은 병원으로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이 실습을 나가는 과목 자체가 전공 필수고 이 전공 필수 실습이 학과 과목 학점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실습을 못하면 학점 따기가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실습에 적응을 빨리 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잘하는 친구들은 학점 따기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저는 실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약점이었던 케이스 스터디를 정말 많은 노력 끝에 잘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잘하게 되었냐면요.
제가 실제로 이 케이스 스터디를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AI도 미친 듯이 써봤고요. 그 다음 케이스 컨설팅을 하면서 엄청 전국에 엄청 많은 학교들의 양식들을 봐오고 컨설팅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케이스 스터디가 완벽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엄청난 반복 훈련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실제 이제 성적을 보여드리자면 이게 제 실제 성적이었는데 실습을 나간 과목들은 제가 A 이하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다 A뿔, A. 정말 뭐 안타깝게 다 A죠? 뭐 1점 차이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뭐 공부를 못한 편은 아니었지만 이 실습을 하고 난 다음에 학점 자체가 4점 초반까지 올라갔습니다. 원래 3점 후반대였는데 종합평점 자체가 4점대까지 올라갔고 마지막 시험 때도 4.03까지 찍으면서 최종적으로 졸업을 했을 때도 안정적인 3점 후반대를 찍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호학과 케이스 스터디랑 실습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생 역전, 2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학점을 커버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실습이 정말 중요한데 그 실습 안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보니까 결국에는 이 본질이요. 케이스 스터디란 간호사 선생님들이 인수인계를 할 때처럼 작성을 하면은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고 하면은 뒤에 가서 점점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텐데 인수인계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떠올리시면 돼요. 실습을 나갔던 친구들은 기억을 떠올리시고 실습을 나가지 않았던 친구들은 제 말을 잘 들으면 되는데 이 인수인계라고 하는 것은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3교대를 합니다. 3교대를 하는데 데이번 선생님과 이브번 선생님, 나이트번 선생님이 있으면은 이 선생님들이 각자 담당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담당 환자에 대해서 다음 듀티 선생님에게 내 환자의 어떤 간호가 끝났다, 진행됐다, 특이사항은 뭐다 이런 세부적인 환자 정보를 인수인계하는 세부 정보들을 전달해 주는 거를 인수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수인계를 하는 거를 예시를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종원 환자, 당뇨병 환자시고요. 이 환자 나이는 26살입니다. 근데 이 환자 당뇨 조절이 안 돼서 아침마다 복부에 인슐린을 투여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당뇨 시기를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특이사항은 뭐 가끔 어지러워하는 거 정도예요. 이런 식으로 정말 대략적인 환자의 특이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지금 어떤 간호를 받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다음번 듀티 선생님에게 알려주는 과정이 인수인계인데 이거의 연장선상이 바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이 인수인계 자체가 그냥 보고서 형태로 조금 학생용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인수인계가 케이스 스터디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크게 요 5가지 항목, 목차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문헌고찰, 환자 정보, 간호진단, 간호과정, 참고 문헌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요 5가지를 낱낱이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자. 자, 처음에 문헌고찰부터 들어갈 겁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자료들은 제가 직접 컨설팅을 진행을 했던 것들과 제가 학기 중에 작성을 했던 과제들을 바탕으로 칭찬 그리고 A+만 받았던 후기들만 가져온 겁니다. 자, 문헌고찰을 작성을 할 때 여러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길게 써요. 너무 길게 쓰고 가독성이 안 좋다. 이 2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헌고찰의 본질은요. 교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담당 환자의 질환에 대해서 공부 좀 했나? 이거를 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구구절절 길어지는 순간 교수들이 싫어합니다. 그 이유를 또 교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수님들은 최소 연령대가 몇 세시죠? 젊으면 40대, 나이가 좀 있으시면 40대 후반에서 50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헌고찰을
주구장창 글로 막 4-5페이지, 6페이지를 써와. 그러면은 교수님들 입장에서 어떻겠어? 아, 얘가 요약은 하지 않고 대충 어디 인터넷에서 긁어왔구나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쓸 필요가 없이 짧고 정돈된 내용으로 핵심만, 그리고 가독성을 챙겨서 2-3페이지 내외로 작성을 하면 된다. 그래서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넣거나 표를 넣거나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 예시는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림을 넣었죠. 표를 넣었죠. 마크다운 형식으로 구분선을 넣어줬죠. 되게 그냥 가독성이 좋잖아. 이렇게 사진과 표와 문장 형식의 보고서 형태로 요약을 잘해서 요 정도만 작성을 해줘도 교수님들이 칭찬을 해주고, 발표를 할 때도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케이스 스터디는 인수인계의 연장선이라고. 인수인계를 할 때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음 간호사 선생님한테 구구절절 뭐 당뇨병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다고. 왜? 그 간호사 선생님들은 지식 수준이 얼추 맞기 때문에 당뇨병에 대한 질환에 대한 문헌고찰은 상식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헌고찰도 케이스 스터디로 넘어오면 똑같아. 그냥 핵심만 말해주면 돼. 여기는 지금 유방암이거든요. 유방암 브레스트 캔서인데, 브레스트 캔서는 왜 일어나고 증상은 어떻고 간은 어떻게 합니다. 요 정도로 간단하게 발표를 해주시면 된다. 30초 정도만 해줘도 충분해요. 문헌고찰은 이렇게 가독성, 구구절절 안 된다. 교수님들의 시력을 생각해라. 구구절절 안 되고 짧게 그림과 표 넣어서 가독성 있게 핵심만 30초 이내로 발표할 것. 딱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헌고찰 넘어가고, 이제 환자 정보인데, 문헌고찰을 쓴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쓰게 되는 게 환자 정보, 환자 사정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환자에 대한 정보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이 입원을 하는 당시에 입원 기록지, EMR에 입원 기록지에 이 정보들이 디테일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양식은 여러분들의 보통 지침서에, 실습 지침서에 쭉 나와 있을 텐데, 여기서도 어떤 게 가장 중요하느냐, 지금 보여주는 첫 번째 화면, 개인력, 건강력, 과거력, 가족력, 현 건강 상태 혹은 입원 당시 상태가 있거든요. 이 첫 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뒤에 나오는 간호 문제 사정이라고 해서 영역이 1번부터 12번까지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비정상적인 부분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어. 우리가 말 그대로 간호 문제를 사정하는 거잖아. 문제를 사정하는데 만약에 정상적인 것들만 있으면 이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 혹은 간호학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없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의 뭐 체크 표시도 하는 것도 있고 작성하는 것도 있는데, 정상으로 나오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 문제 중에서도 비정상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주면 되고, 너무 정상적인 것만 있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도 돼. 삭제해도 되고 있는 것만 써도 돼. 그리고 여기는 너희가 생각을 해서 적을 필요도 없어요. 생각을 해서 적을 필요도 없고 그냥 가서 환자 관찰한 거랑 EMR 기록지에서 입원 기록지에 나온 내용들만, 있는 내용만 써. 제발. 없다고 내용이 없어요. 어떤 걸 써야 돼요? 이렇게 너무 울고 부여잡지 말고 잠 안 자지 말고 있는 것만 써. 있는 것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 첫 번째 페이지는 무조건 내용이 있고 여기가 가장 중요해. 왜 이 환자가 오게 됐는지,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 유전병이 있는지,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첫 페이지는 무조건 100% 확인할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는 꼭 채워라. 그 뒤에 부분은 비정상적인 부분만 잘 채우면 된다. 그래서 여기도 본질을 보면은 개인력, 현병력, 과거력이 제일 중요하다. 첫 페이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비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넘어가도 된다. 있는 것만 채워라.
여기도 발표할 때는 첫 페이지만 딱 핵심적인 내용만 발표를 하면 30초에서 40초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첫 페이지만 해주라고 하면 되고 나머지 뒷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은 교수님들이 참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심체 검진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양식이. 근데 대부분의 아동 간호학에서는 이 신체 검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아동의 경우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거는 피부의 온도, 그다음 눈으로 관찰하는 거, 손으로 만져보는 거, 듣는 거, 요 세 가지이기 때문에 요 신체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것도 뭐 너무 없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러니까 있는 내용만 솔직하게 작성을 하면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관찰을 하시고, 이거에 대한 양식은 여러분들의 교재나 지침서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을 테니까 그 양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지원해서 작성할 필요 없어요. 이제 이 진단검사부터는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진단검사는 중요한 이유가 이거야. 환자의 나빴던 것들이 나오는 부분이야, 이제는. 비정상적인 부분의 수치나 검사 결과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나 인수인계를 할 때 이 환자가 나쁜 간호 문제가 있잖아. 이 환자의 문제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 진단검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진단검사는 여러 항목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혈액검사인데 이 옆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이탈 사인, NRS 통증 점수죠. 그 다음에 낙상 위험도, 그 다음에 욕창 위험도, 그 다음에 영상 판독 검사, CT나 MRI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약물 같은 게 이제 진단 검사 항목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화면에 보여드린 이 검사들은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다. 가끔 가다가 학교의 케이스 양식에 들어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필수적으로 없으면은 만들어서라도 넣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의 또 꿀팁을 알려드리면 여러분, 여기 본질에 나와 있어. 나쁜 검사 결과에서 좋아진 부분을 어필하는 곳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 진단 검사를 쓸 때 여기 표를 잘 보시면은 결과 시행일이 2개가 있어. 날짜가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쪽에는 이 환자의 진단검사가 정말 안 좋았던 걸 써야 돼. 진짜 정말 안 좋았던 걸 쓰고 그 다음 결과 시행일 2번째 칸에는 정말 좋아진 걸 쓰면 돼.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어떤 간호를 수행을 했을 때 이 환자가 좋아졌어요 라고 교수님한테 어필을 할 수 있어. 이걸 근거로. 예를 들어서 WBC가 뭐예요? 감염지표죠. 감염지표가 엄청 높았는데 첫 번째 날에는 엄청 높았는데 두 번째 날에는 감염지수가 정상 수치로 돌아왔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근거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간호를 해가지고 이 환자가 감염 위험성이 낮아졌어요 라는 곳에 근거로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진단검사 항목을 쓸 때는 가장 나빴던 날짜와 가장 좋아진 날짜를 구분해서 꼭 써줘라. 특히 이 혈액검사 부분에서는 꼭 나눠서 써주시고 다음 바이탈 사인도 찾을 때 좋았던 바이탈 날짜와 나빴던 바이탈 날짜를 쓰면 좋겠죠. NRS도 마찬가지고 낙상 위험도도 보통은 이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좋아진 게 있으면 나눠서 써주면 좋고 욕창 위험도 마찬가지. 영상 판독 검사는 뭐 좋고 나빠진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촬영 검사 결과들이 그냥 단순하게 적어놓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여긴 그냥 찾아서 써주시면 되고 약물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잘 몰라 하시는데 이게 칭찬받는 약물 작성 샘플입니다. 약물명을 쓰고 용량과 용법, 작용 및 적용증, 부작용 이거를 솔직하게 잘 디테일하게 찾아서 적상을 해주면 되고 여기의 핵심은 사진을 넣었다는 점.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그냥 구글링 하면은 다 나와요. 이 안에 내용과 사진은 구글링 하면은 어디 대학원의 뭐 약 정보 사이트, 약 종류만 전문으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어. 그 사이트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옮겨 적으면 돼. 굳이 구글링 할 필요도 없고 굳이 교재 찾아볼 필요도 없어. 그냥
구글링 조금 해서 한 10분이면 다 해. 그러니까 제발 그냥 여기는 AI 굳이 돌릴 필요 없고 교재 굳이 안 찾아봐도 된다. 캡처만 잘하고 잘 옮겨 적기만 하면 돼요. 진단검사 다시 본질 계속 강조해요. 나쁜 검사 결과랑 좋았던 검사 결과를 나눠서 작성을 해라. 다음 간호진단인데 간호진단 꿀팁은 보통 1주차 컨퍼런스 때 교수님들이 자 너네 환자 담당 환자 간호 문제 우선순위 2개 정도씩 뽑아와서 발표해라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냥 5개 뽑아가세요. 5개 뽑아가라는 이유가 그 2개가 너네가 선정했던 그 2개가 빠꾸 먹을 확률이 굉장히 큰데 그때밖에 시간이 없어요. 교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간호진단명을 5개 이상 뽑아서 교수님이 만약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한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가서 요건 어때요? 요건 어때요? 물어봐라. 그 다음에 교수가 이거 괜찮네 라고 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기도 본질을 알려주자면 뭐 많은 책이나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항상 이거는 조금 야매인데 환자에 대한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나열을 해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간호 문제를 1, 2, 3, 4, 5로 나눠서 쓰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꿀팁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문제 왕창 뽑고 교수한테 물어보고 어떤 게 괜찮은지 그 다음에 너네가 발표할 간호진단명 있잖아. 그거를 1, 2번에 넣으면 돼. 그게 좋아요. 저는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발표할 간호진단을 우선순위 1, 2번에 넣어라. 그 다음에 이 간호진단을 세울 때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 게 있는데 이 간호진단의 기본적인 틀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뭐뭐와 관련된 난다진단명. 그래서 뭐뭐뭐를 A라고 두고 난다진단명을 B로 뒀는데 A와 B의 규칙을 먼저 설명하자면 A 부분에는 의학적 진단명은 작성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진단명 있잖아요. 의사들이 하는 진단명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너네들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명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문제를 써야 되는 거고 B 부분에는 무조건 난다 진단명을 쓰면 되는데 이 난다 진단명은 여러분의 아마 지침서 맨 뒤편에 정리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환자 상태를 보고 나 이 진단명 해야지 라고 난다 진단명을 갖고 오면 되는데 A와 B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뽑아야 될 거는 B를 먼저 뽑는 게 좋아요. 환자 상태를 보고 B를 먼저 뽑아. 이 환자가 뭔가 수술 때문에 아파해. 그러면 난다 진단명이 뭐 나올 수 있는 게 2-3개밖에 없어요. 수술 후 급성 통증, 수술 후 통증, 아니면 수술 후 만성 통증 이런 것처럼 난다 진단명에 통증이 있을 거야. 그럼 이렇게 환자의 문제를 빨리 보고 관찰한 걸 보고 이 환자 이런 걸 호소했네, 이런 걸 했네. B부터 뽑으세요. 난다 진단명부터 뽑아. 그 다음에 A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A와 B는 인과관계다. 그러니까 난다 진단명을 뽑았잖아? 근데 이 난다 진단명을 뽑은 이유를 A에 쓰는 거야. 그래서 A가 원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간다면 예시를 보자. 자, 내가 호흡곤란을 하는 걸 봤어. 그래서 난다 진단명은 호흡곤란을 찍었어. 근데 환자가 왜 호흡곤란이 되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환자가 목에 가래가 겁나 많은 거야. 막 그르릉 거려. 맨날 석션해. 그래가지고 호흡곤란을 잡았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A를 쓰느냐? 솔직하게 쓰면 돼. 많은 양의 객담과 관련된 호흡곤란. 목에 가래가 존나 많았잖아.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목에 가래가 존나 많은과 관련된 호흡곤란 이렇게 하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객담과 관련된 호흡곤란. 이해했나? 그럼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관찰한 걸 보면은 목에 가래가 엄청 껴서 호흡곤란을 잘 못하는구나. 인과관계가 확실하잖아. 목에 가래가 많다. 그러므로 호흡곤란이 왔다. 3단 문법 배웠죠? 목에 가래가 많았다. 가래가 많으면 호흡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므로 환자는 호흡곤란을 호소한다. 이것처럼 A와 B 난다 진단명과 앞에 뭐뭐와 관련되는 인과관계로 엮어져 있어야 되고 이 A 부분은 난다 진단명이 나오게 된 솔직한 원인을 찾아주면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예시도 보면은
감염 위험성이란 진단명을 뽑았는데 그 원인이 뭐야? 침습적 처치와 관련됐냐? 그럼 뭘까? 침습적 처치는 조금 추상적인 문제들이나 우리 관찰했던 뭐가 있겠어? 침습적 처치니까 뭐 찔리거나 꼽거나 하는 게 많았던 거잖아. 그래서 뭐 수술도 하고 바늘도 많고 뭐 꼽고 있는 게 뭐 튜브도 많이 꼽고 이런 뭐 침습적인 처치가 많았던 환자들이라면 이런 간호 진단을 쓸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간호 진단명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 그 다음에 B 먼저 한다. 그 다음 A는 B가 나온 이유를 솔직하게 작성을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호 과정, 진단명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작성을 한 다음에 거기서 우선순위 1번이나 2번 혹은 3번까지 여러분들이 간호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될 텐데 이 간호 과정의 양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호 사정부터 간호 진단, 간호 목표, 간호 계획, 중재 혹은 수행, 그 다음 평가 이렇게 이 양식이 기본 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양식 틀에서 각각 항목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제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간호 사정 부분은 본질은 이거야. 이 자료만 봐도 우리가 아까 열심히 공부했던 간호 진단명 있잖아. 뭐뭐와 관련된 난다 진단명. 이게 떠올라야 돼. 이게 떠올라야 하는 곳이야. 이 주관적 자료랑 객관적 자료라고 하는 자료만 교수님이 봐도 아, 이 환자 이거겠네, 난다 진단명. 이게 이렇게 떠올라야 돼. 그래서 일단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요 간호 사정을 작성할 때 주관적 자료라고 하는 거는 환자, 이거 진짜 중요해. 환자 혹은 보호자 이 두 명이 말로 입으로 떠든 것만 작성하면 돼. 아파요. 아프다고 계속 말해요. 보호자가 말했습니다. 환자가 말했습니다. 입으로 떠든 것만 말하면 되고 이거는 없을 확률도 많아.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겠죠? 없을 확률도 많은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주관적 자료는 솔직하게만 작성, 굳이 꾸며 쓰지 않아도 돼. 그냥 환자가 정말 말을 했거나 보호자가 얘기를 했으면 솔직하게 써주면 되고 객관적 자료가 제일 중요해. 객관적 자료는 짧게, 그 다음에 정상적인 수치나 정상적인 양상은 작성하는 거 아니야, 여기는. 그 다음에 약물, 어떤 약물의 종류를 투여했다,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수행에다 쓰는 거야. 그래서 디테일한 예시자를 보여줄게. 반말이랑 막 존댓말 왔다 갔다 하네, 내가. 자, 봅시다. 아까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여러분. 자, 주관적 자료 말했죠. 환자 혹은 보호자가 말한 거. 수술 부위가 너무 쑤시는 듯 아파요. 가스가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지 않고 아파요.처럼 정말 실제로 말한 것만 쓰면 된다. 객관적 자료를 보자. 이렇게 되게 짧고 비정상적인 수치만 썼죠. 바이탈 사인, 맥박이 너무 높죠? 그 다음에 뭐 수술을 받았다. 객관적인 자료죠. 수술을 받았다, 이 환자. NRS 6점, 통증이 높죠? 예민하네. 그 다음 몸을 움직일 때 통증도 느끼고 앓는 소리를 내네. 오, 그러게. 6번, 통증으로 쉽게 잠도 못 자네. 7번, 복부 팽만감으로 인한 통증이 있다고 말하네. 와, 그러네. 이렇게 비정상적인 자료를 잘 썼죠? 약물 안 들어가 있고. 어떤 약물이 투여됐는지는 안 썼죠. 이 4번을 보아서 뭐 약물 들어갔잖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건 약물이 아니라 환자가 투약 시 예민했잖아. 예민하다라는 그 관찰된 객관적 자료를 쓴 거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똑똑하니까 이 간호 사정 내용만 보고도 어떤 진단명이 떠오르는지 알 수 있겠다. 이거 진짜 너무 쉽다. 뭘까? 3초 줄게. 하나, 둘, 셋. 정답 뭐예요? 수술과 관련된 통증이겠죠. 왜? 아프대잖아, 계속. 아프대잖아. 수술 받아서 아프고 예민하고 NRS 있고 앓는 소리 내고 쉽게 잠들지도 못한대잖아.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야 돼. 만약에 친구들이 뭐 2, 3, 4, 5번 이렇게 간호진단을 썼다면은 호흡곤란을 썼으면은 호흡곤란이 연상이 되는 간호 사정 자료를 쓰면 되겠지. 뭐 객담이 많아요. 호흡 소리가 거칠어요. 그르렁거려요. 석션을 매번 수행해요. 뭐 그런 거 해요. SpO2가 낮아요. 이런 걸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자료를 보고 진단명이 떠오르게 하는 게 정말 100점짜리 간호사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꼭 참고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핵심의 본질을 잊으면 안 돼요. 항상 진단명이 떠오르게 해라. 그 다음에 간호 목표는 뭐냐? 자, 간호 목표를 왜 세우냐, 우리가. 일단 우리가 간호 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환자가 아프거나 비정상적이라는 거잖아, 지금 상태가. 그래서 그 간호 진단명 우리가 세웠잖아.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통증이라는 간호 진단명을 봤으면은 통증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그 통증을 정상화 시켜준다는 그 목표를 세우면 돼. 그래서 작성한 객관적 자료, 아까 객관적 자료엔 비정상적인 수치만 작성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 객관적 자료를 우리는 언제까지 정상화 시키겠다, 이 환자를 간호를 이렇게 만들겠다 라는, 안정화를 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는 부분이 간호 목표인데, 간호 목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예요.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는 구별을 왜 해놨고 어떻게 구분을 하냐?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는 시간으로 구분을 하면 돼요. 시간. 단기적 목표는 24시간에서 최대 72시간 이내에 우리가 어떤 거를 안정화시키겠다, 이 기준을 잡아주면 되고, 장기적 목표는 우리가 이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어떤 거를 정상화시키겠다 라고 작성을 해주면 돼요. 되게 쉽죠? 결국엔 그냥 시간 차이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우리가 안정화를 시킬 거, 그러니까 좀 급한 것들을 잡아주면 좋겠죠. 장기적 목표는 우리가 퇴원 시까지 이 환자가 어떤 상태로 갈 거다라고 롱텀으로 보는 거. 근데 우리가 목표는 항상 어때야 돼? 우리가 꿈을 꾸거나 꿈에 대한 목표를 세울 땐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잖아. 그냥 환자가 안 아프고 퇴원한다 라고 쓰면 너무 전문성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디테일한 객관적인 수치들이에요. 그래서 예시로 어떻게 쓰냐,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장기 목표, 퇴원 전 대상자의 통증 사장 시 NRS 점수가 몇 점 이하가 된다. 뭐 대상자는 72시간 이내 통증 감소를 말로 몇 가지 이상 표현한다, 한 가지 이상 행한다, 이런 식으로 목표치는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목표가 나중에 달성이 됐는지 달성이 안 됐는지 피드백을 잘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수치로 넣을 수 있는 것들은 NRS, 통증이나 바이탈, 혹은 혈액 수치, 혹은 뭐 실질적으로 뭐 교육을 받은 내용을 몇 개 정도 얘기할 수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디테일한 수치로 나열을 해주면은 굉장히 베스트다. 그리고 여기 장기적 목표는 퇴원 시 문제에 대해서 호소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단기적인 목표는 뭐 NRS 점수가 6점이었던 환자가 뭐 4점까지 내려가는 것도 괜찮은데, 장기적 목표에는 NRS 점수가 뭐 4점이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거의 없는 정도로 퇴원 잡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장기적 목표를 쓸 때는 무조건 완전 정상치의 범위로 작성을 해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애매한 정상 수치가 아니라 완전 정상치, 그거를 작성을 해주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간호 목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간호 계획은 뭘까? 목표를 세웠으면은 계획으로 디테일하게 쪼개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똑같아요. 간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간호 계획들을 작성하는 거를 간호 계획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학교마다 양식이 달라서 어떤 학교는 진단적, 치료적, 교육적 계획으로 나눠서 작성을 하세요 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안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면 돼요.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전체적인 개수가 8개에서 10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 간호 계획에 작성했던 거를 그대로 간호 수행에 연계해서 쓰기 때문에 너무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플 거고, 너무 적어도 발표할 때 교수님들이 태클을 많이 걸 거다. 그래서 여기도 8개에서 10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 여기도 구구절절하게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계획은 짧고 명확하게. 알겠죠, 여러분? 항상 요 케이스 스터디의 핵심은 짧고 명확하게. 예시도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뭐 여기선 제가 진단적, 치료적, 교육적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아까 그 통증에 대한 진단명에 대한 간호 계획인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고, 자,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은 나중에 통증에 대한 간호 과정을 하게 된다면 제 거를 좀 참고를 해도 좋겠죠? 다 좋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요런 내용을 그러면 어디서 찾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뭐, 해피캠퍼스도 당연히 있고, 뭐, 챗 GPT를 쓴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두 가지 다 추천을 하지 않는 게, 이거 그냥 여러분들 교재도 다 나와 있어. 성인간호책, 아동간호학책, 여성간호학책이 이미 다 있고, 필통이라는 문제집에도 나와 있고, 요즘은 또 구글링만 해도 다 나와요, 여러분. 구글링해서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에 올려놓은 사람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굳이 돈을 쓰거나 정확하지 않은 AI한테 물어보는 거는 저는 정말 비추. 아니면 그냥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1차적으로 작성한 저한테 컨설팅을 의뢰를 하세요, 그냥. 굳이 여기에 이렇게 할 필요,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책을 찾아보거나 구글링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이론적 근거도 이거는 너무 쉬운데 이론적 근거는요, 여러분. 그냥 너무 당연한 소리를 작성하는 곳이야. PCA 적용 및 투여를 한다라고 했잖아. 왜? PCA는 진통제를 통해 통증을 경감시키기 때문이다. 너무 당연한 소리잖아. 그냥 PCA를 왜 하는지 그 이유들을 그냥 간단하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론적 근거는 만약에 이 계획을 다 세웠다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AI한테 물어봐도 괜찮고 아니면 막 구글링 하면은 같이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잘 옮겨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너무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간호 수행입니다. 사실은 간호 과정에 있어서 꽃은 간호 수행이에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피드백이 날라오고 교수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곳이 여기인데 이 부분을 작성을 잘하면 무조건 A뿔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태클 당하지 않고 반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성하는 방법은 시나리오를 작성하듯이 작성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인수인계를 작성하듯이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시나리오 보면 대본이 이렇게 딱딱딱 있잖아. 그 흐름이 다 그려지잖아. 시나리오를 보면은 그것처럼 인수인계도 여러분들 잘 들어보면은 시나리오처럼 흐름이 다 있다. 아까 제가 앞부분에 사례를 한번 말한 거 있죠. 인수인계 예시를 들어주잖아요. 봐봐요. 다시 한번 들어줄게요. 이종원 환자 나이는 26살이시고요. 바이탈 사인은 안정적이시고 이분 문제점은 당뇨병 환자시고 당뇨 관리가 안 돼서 매일 아침 복부에 인슐린을 투여를 합니다. 그런데 식이 조절도 안 되셔서 이 환자 당뇨식이로 먹고 있고요. 당뇨식이 먹고 있고 근데 식사를 하실 때 소화가 잘 안 되시고 소화를 잘 못 하셔서 저잔여식이로 지금 현재 먹고 계십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게 또 흐름이 있다고. 바이탈 사인을 재서 이 환자의 문제점을 언급을 하고 문제점을 하면서 당뇨병이 문제점인 거를 언급을 한 다음에 인슐린을 맞고 혈당이 조절이 또 안 됨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시기를 바꿨는데도 문제가 뭐였어? 소화가 안 돼서 저잔여 시기를 준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단 말이야. 이런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되는데 더 디테일한 걸 한번 보여줄게요. 계속 예시는 지금 통증, 수술과 관련된 통증에 대한 예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면 좋을 것 같은데 8시간마다 바이탈 사인을 특정했대. 통증의 형태와 정도를 사정을 했대.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PCA 사용법을 교육을 했대. 부작용을 모니터했대. 진통제를 투약을 하고 부작용을 또 모니터했대. 관찰이 되었대, 부작용을. 그 다음에 통증 정도를 다시 사정했네. 이완요법을 교육했네. 올바른 자세를 다시 또 알려줬네. 자, 이게 또 시나리오 같지 않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발표를 내가 이런 식으로 해요. 저는 발표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보여줄게. 자, 이 환자 8시간마다 바이탈 사인을 측정을 했고요. 이 환자 바이탈 사인을 보시면은 BP가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자가 통증을 느낄 때마다 BP가 150에 93 이 정도로 많이 높았고요. 그래서 통증의 형태 정도를 사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pain, abdominal,
복부 쪽에서 통증을 호소를 하였고 NRS 6점으로 지속적이고 욱신거리고 쑤시는 듯한 통증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PCA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 PCA 적용 후에도 통증이 6점으로 NRS 6점으로 감소하지 않아서 진통제를 처방을 원하셔서 제가 담당이에게 노티를 하였고 처방에 따라 PRN, 페티딘과 토라진을 투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라진을 투여했을 때 오심구토의 부작용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이에게 다시 노티를 하였고 담당이가 희석해서 투여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NS 100mg의 희석을 하여 투여를 했더니 오심구토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PRN 투여 후 제가 통증 정도를 다시 사정을 했더니 NRS 4점으로 통증이 완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통증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완요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모든 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바이탈 사인을 했는데 이 환자 BP가 높네. 그래서 통증을 사정을 했어. 통증이 6점이었네. 그래서 나는 PCA를 교육을 했어. PCA가 통증 조절 장치니까. 근데 이 환자 PCA 맞았을 때 어떻게 됐어? 진통이 가라앉질 않네. 그래서 담당이한테 노티를 한 거야. 노티를 해서 담당이가 PRN으로 2개의 약물을 넣으라고 했어. 넣었는데 어머나 토라진 넣었을 때 갑자기 부작용이 생성이 됐네. 어떡하지? 부작용이 났어요. 그럼 그거 희석해서 다시 투여하세요. 다시 희석해서 했어. 부작용이 없어졌다. 오예, 성공. 그래서 PRN 맞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다시 통증 사정해야겠지. 통증 사정했어. 4점으로 감소됐다. 오예. 그래서 통증 더 어떻게 감소시키지 하다가 이완요법 알려줘야지. 심호흡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유기적이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기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교수들이 이렇게 질문한다. 야, 아니 PCA 적용했는데 갑자기 PRN으로 저 2개 약물을 왜 줘?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너무 당당하지. 아니 교수님 지금 PCA 넣는데 지금 PCA 넣는데 NRS 6점이잖아요 교수님. 이 6점으로 지금 통증이 조절이 안 됐으니까 담당이한테 노티를 했고 노티한 결과 이 PRN으로 약물 2개를 주라고 해서 준 겁니다. 뭐라 말 못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작성을 해야 돼요. 유기적으로. 그리고 가끔가다 간호 수행만 작성하는 친구들이 있어. 어떻게? 8시간마다 바이탈 사인을 측정함. 뭐 어쩌라고.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뭐 어쩌라고 결과값을 알려줘야 돼, 항상. 결과나 부작용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이걸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났는지,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디테일하게 알려줘야 하는 부분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한 줄로 간호 수행을 쓴 다음에 밑에 구분 표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더 해줬는지, 그 다음에 그걸 했을 때 관찰 결과는 어땠는지까지 작성을 해주는 게 100점짜리 간호 수행이다. 이해했죠? 나 너무 힘들어. 그 다음에 간호 평가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선정했던 간호 목표가 구체적인 목표였잖아. 우리 수치를 잡아서 했잖아. 그게 디테일하게 달성이 됐다면 달성, 애매하게 달성이 됐다면은 부분 달성, 그 다음에 완전 달성이 안 됐다 그러면은 미달성. 근데 이거 무조건 달성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뭐 신도 아니고 카미도 아니고 무조건 다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관찰한 거, 그 다음에 근거값을 근거로 그냥 솔직하게 작성하세요. 그리고 팁은 또 좋은 게 이렇게 부분 달성이나 달성에 대한 그 평가를 했잖아. 그러면 그 뒤에 근거를 작성해주면 너무 베스트. 왜 부분 달성이었는지, 왜 달성이었는지, 왜 밀달성이었는지 작성을 해주면 좋습니다. 마지막 참고 문헌. 제발 꼴값 떨지 말고 뭐 논문이나 뭐 이런 이상한 사이트에서 어려운 거 갖고 오려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옆에 갖고 있는 간호학과 책을 쓰세요. 그냥 뭐 성인 간호학 1, 2 몇 페이지, 그 다음에 어디 부분, 그런 거를 자세하게 그냥 쓰세요. 5개 정도. 이상한 거 쓰지 마세요. 제발. 아시겠죠? AI 돌릴 필요도 없어요, 여긴.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간호 과정은 끝이다.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를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환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오늘 저 개꿀팁인데, 계속 간호사 선생님들이
수행하는 간호가 많은 환자를 선택을 하면 돼요. 뭐 장기 입원 환자라고 좋은 거 아니고, 질환이 어려운 환자라고 가산점 붙는 거 아니고요. 질환이 쉬운 환자라고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뭔가 간호 자체를 많이 받는 환자들이 있어. 막 수혈도 받고, 뭐 막 CT도 찍고, 막 코에 막 위관 영양하고, 이런 다양하게 간호를 받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을 추천을 해요. 그리고 조금 슬프지만 아까 말했듯이 위급한 상황이 많았던 환자들이 조금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환자를 잡아서 그런 과정을 시나리오처럼 작성을 해서 발표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이런 위급한 환자분들이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다양한 간호를 확인하기도 좋고, 그 다양한 간호들이 인상 깊은 간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랑 그 다음에 자료를 작성할 때도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해. 근데 제가 실습을 이때 가는데 제가 선정한 환자가 갑자기 퇴원을 해버렸어요, 도중에. 혹은 제가 왔던 환자가 제가 오기 전보다 뭐 1년 전부터 입원을 했던 환자예요. 어쩌라고? 우리가 이 케이스 스터디에 2주 동안 이 모든 환자의 정보를 다 보여주지 않는다 했잖아. 우리는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를 보여줄 뿐이야. 그 환자의 일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2주 동안 여러분들이 그 환자에 대해, 담당 환자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한 것만 잘 발표를 하면 되고, 그 부분까지 뭐 퇴원을 했으면 퇴원한 시점까지만 관찰한 근거로 작성을 하면 돼요. 그다음 뭐 장기 입원 환자다? 옛날 거 보는 것보다 지금 당장의 간호를 보는 게 좋아요. 우리가 옛날 거를 갖고 와서 쓰려면 여러분들이 그때 있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언제 다 파악해. 그냥 여러분들이 실습한 시점에서 환자를 관찰한 걸로 보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습을 나갔을 때 간호를 많이 받는 환자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실습을 나간다면 EMR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요 5가지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도 필요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다고 했어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PDF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요. 어떤 EMR 자료들을 어디서 봐야 되고, 어떤 내용들을 뽑아야 되고, 몇 개를 뽑아야 되는지까지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양식이 필요하신 친구들은 DM을 주거나 네이버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간호 과정을 작성을 할 거 아니에요. 집에서 혼자 뭐 실습지에서 하거나 뭐 이렇게 작성을 할 텐데, 이런 1차적으로 본인이 뭐 제 강의 영상도 다 듣고 진짜 정말 노력해서 했어. 근데 더 욕심이 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잘 뽑은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시나리오를 제대로 써야 될지 모르겠다. 설득력 있게. 그 다음에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위해서 제가 실제로 컨설팅을 하는 게, 그분들이 작성했던 1차 과제물을 바탕으로 제가 전체 과제를 컨펌을 다시 다 해드려요. 이거는 이렇게 바꾸세요. 이 진단보다는 이 진단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잡았던 시나리오의 흐름은 유기적이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순서를 이렇게 바꾸시고, 구체적인 근거 자료,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 EMR에서 더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뭐 배치 바꾸세요. 문헌 고찰 요약하세요. 이거는 표로 만드세요. 그림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환자 사정 정보 요거 더 디테일하게 찾아오세요. 이런 것처럼 빈약한 시나리오를 완성본으로 만들어주는 컨설팅을 제가 계속 지금 5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너무 완벽했다, 또 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도 많고, 지금 저한테 받는 친구들은 다 A뿔 혹은 A의 학점이 나오는 친구들이다. 그래서 졸업까지 잘한 친구들도 많고, 이 왼쪽에는 제가 지금 따로 텔레그램 방에서 간호학과 친구들을 위해서 멤버십 개념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무료로 다 풀어놨어요, 이 톡방을.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조금 더 필요 자료나 양식들을 우선적으로 풀고 이쪽에만 공개를 하려고 해가지고, 다양한 소식과 혹은 다양한 정보들이 이쪽에는 수시로 올라갈 예정이라, 그런 것들을 원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가입을 하시는 게, 여기에 들어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가입비는 없어요. 들어오시면은 제가 간호학과 케이스 스터디뿐만 아니라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자료나 국가고시 대비 자료나 이런 요약본들, 그다음 플래시 카드 등등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텔레그램에 한번 들어오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일단 1차본을 제작을 해보고 저는 정말 학점을 높게 받고 싶어요, 간절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그리고 실습 기간 때 저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자면서 케이스 스터디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컨설팅을 의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뢰하는 것도 제 인스타 링크를 들어가거나 DM을 주시거나 네이버 블로그에 가서 의뢰를 남기실 수 있고, 혹은 크몽이라는 곳에 가서 저의 자료를 찾으면은 또 컨설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면은 컨설팅을 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차적으로 간호학과 자료를 만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제를 아예 시작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어떤 가이드로 어떻게 1차적으로 작성을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진짜 너무 막막하잖아. 지금 실습 가서 실습 바이탈 사인 측정하는 것도 얼타 죽겠는데 지금 이 양식도 없고 진짜 뭘 작성해야 될지 감도 못 잡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AI 맞춤학습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한번 지금 어떻게 작동이 되고 어떤 홈페이지인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에 요거를 써서 조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컨설팅을 오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1차 가이드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1차 본으로 베타 테스트로 만든 AI 플랫폼이고, 지금 어제도 이걸 디벨롭을 하다가 왔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이런 지금 플랫폼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게 점점 디벨롭이 될 예정인데, 지금 이쪽에 환자 정보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환자 정보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지금 예시 환자 자료, 가상의 환자 자료를 제가 지금 넣어 놓은 건데, 이렇게 환자 자료를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서 넣으면은 이게 분석을 해줘요. 그럼 이렇게 분석을 얘한테 의뢰를 시키면은,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아까 간호 과정에 필요했던 그 목차들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간호 진단부터 평가까지를 1차적으로 이 친구가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올렸던 그 가상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발열이랑 체온 조절을 조금 잡아라, 근거도 나오고, 뭐 식이 저하가 있었다, 영양 결핍의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1차 가이드를 제공을 해줘요. 이런 걸 쓰는 게 어떻겠냐, 지금 봤을 때 이 환자의 문제는 이런 것 같고 이러한 근거다. 그래서 요게 또 좀 더 이게 참 제가 만들었지만 좋은 이유가, 제가 지금까지 컨설팅을 했던 모든 자료가 싹 다 들어가 있고요. 한 약 1000개 정도의 자료가 다 들어가 있고, 난다 자료도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 이게 그 1000개의 자료와 여러분들이 쓰면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자가학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자의 자료를 갖고 와도 맞춤형으로 정보가 다 나오게 돼서 일반 챗GPT나 제미나이랑도 퀄리티가 다르고, 그다음에 해피캠퍼스랑도 퀄리티가 훨씬 이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과 근거까지 다 나오고, 그러면 그 중에서도 1, 2, 3순위를 또 확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그 근거도 더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냥 너가 공부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는 요 세 개가 가장 우선적인 간호 진단 같은데 요걸 발표하는 게 어떨까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세 개의 진단에 대한 간호 사정도 전부 다 이 친구가 가이드라인을 줘요. 너가 이런 걸 조사해 왔는데 여기서 객관적 자료랑 주관적 자료는 이런 걸 작성하는 게 어때? 실제로 환자가 발열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넣고,
객관적 자료도 이런 걸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실제로 여러분들이 환자 자료 조사를 한 것들을 바탕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가 한 번에 다 나와요. 간호 과정, 간호 진단 개수만큼 한 번에 나와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이 조금 줄어든다. 1차 가이드가 이렇게 빨리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실습에 조금 더, 임상 실습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할 수 있겠죠. 목표도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가 가이드를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0%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예 손도 못 대는 친구들은 이 정도 가이드라인만 있어도 조금 더 공부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이거를 잘하는 친구들도 1차 가이드가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맞춤형으로 환자가 나오니까 더 좋겠죠. 간호 계획도 아까 뭐 8개에서 10개를 쓰면 된다고 했지만 이 친구는 15개씩 뽑아서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고 괜찮은 것들을 조금 갖고 와서 1차 가이드를 작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이론적 근거까지. 요것들은 다 모든 그 교재들을 제가 다 수기로 옮겨가지고 작성을 한 거라 이론적 근거도 교재 기반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나오고요. 간호 중재도 아까 유기적으로 시나리오 하는 것처럼 작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느낌처럼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간호 중재도 확실히 그 간호 진단 3개가 한 번에 나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은 걸리는데 1분 안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가이드라인으로 잡기는 되게 편하겠죠? 최종 평가까지 나오고 있고, 최종 평가까지 한번 보고 이렇게 평가까지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은 점점 디벨롭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지금은 요 간호학과 과제의 가이드를 주는 플랫폼이 되어 있지만 점차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도와줄 수 있는 대비자료 문제집을 만들어준다거나 문제를 요약해준다거나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임상실습이 끝나고 나서 복귀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 환자 어떤 걸 받았더라 간호를? 그런 거를 도와주는 동영상을 제작해주는 것도 만들어주고 있고, 그다음 나중에 되면은 뭐 과제별, 그다음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맞춤형, 여러분들이 보고 온 그 맞춤 환자 전용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국내 최초 AI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는 지금 베타 테스터를 지금 모집을 5분을 했고 추가로 5분을 모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 베타 테스터에 관심이 정말 있는 분들은 나중에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인터뷰도 가능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제 인스타 프로필에 들어오셔서 DM을 남겨주신다거나 하시면은 저희가 이 베타 테스터의 기회를 5분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그 다음에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나긴 지금 제가 한 1시간 동안 떠들었거든요. 진짜 저도 간호학과를 다니면서 그 4년이란 시간이 정말 즐겁기도 했지만 정말 힘들었던 기억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실습을 나가면서 간호학과 자체에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실제로 임상에 안 가게 됐으니까, 면허증을 취득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 중심에 있었던 게 이 과제랑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공부, 나는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교 가서도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이런 AI 플랫폼들이 있었다면 정말 제가 조금 더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고 조금 더 임상 생활을 좀 더 생각을 더 긍정적으로 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는 저의 후배님들이신 거죠. 그런 후배님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기도 하니까 이 영상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요게 정말 저도 준비를 하는 동안 정말 꿀팁, 그 다음에 모든 걸 그냥 이것만 알면 진짜 무조건 A를 맞는다라는 마음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됐다면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왜냐면은 댓글이 정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돼요. 너무 기분이 좋고, 공유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 제가 뭐 간호학과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 그 다음에 꿀팁, 그 다음에 많은 간호학과 친구분들이 실제로 저한테 다양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주세요. DM으로. 뭐 저도 간호학과가 싫어졌고 다른 진로를 찾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저는 그냥 동네 병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 Q&A 같은 것도 많이 업로드를 할 거고, 저는 또 지금 사업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사업과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하게 사업에도 관심이 있고 간호학과를 또 좋은 성적이랑 그 다음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친구들이라면 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제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간호학과 오신 거 여러분의 선택이었고, 그리고 이 케이스 스터디랑 시험은 그냥 그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단순 과제예요. 과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극복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다 A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빠르게 제가 알려드렸던 강의 내용, 그 다음에 이런 AI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빨리 이 과제를 끝내버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간호학과를 졸업하게 된다면 어떤 임상에서 어떤 간호사로 살고 싶은지, 혹은 간호사가 아니라면 나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뭘 좋아했고 뭘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젊은 나이의 친구들이라면 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화된 공부를 하고 자아의 신화라고 하죠.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힘들어.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빠이엄. 안녕 빠이엄. 여러분들 화이팅! 실습 화이팅! 간호학과 화이팅!